서울의 하늘은 무거운 회색 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쉴 새 없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며 도시의 소음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이런 날이면 배달기사에게는 최악의 근무 환경이 펼쳐진다. 강지훈. 아니 지금은 한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는 낡은 스쿠터에 몸을 싣고 차가운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최고급 방수원단으로 만든 옷만 입던 그가 지금은 값싼 비닐 우에 하나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퀀텀 리프 코퍼레이션의 총수였다. 그런 그가 왜 이런 모습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했다. 자신의 왕국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골마 터지고 있는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적힌 건조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배달 기사가 되었다. 오늘 그의 마지막 배달지는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라시엘이었다. VVIP 고객이 주문한 특별 메뉴였다. 빗속을 뚫고 예정된 시간보다 겨우 몇 분 늦었을 뿐이었지만 레스토랑 입구에서부터 분위기는 쌀쌀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지배인은 그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 했다. 지우는 익숙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헬멧을 벗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지배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주문하신 분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도 묻히지 않을 만큼 단단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지배인은 마지못해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레스토랑. 내부는 바깥의 폭풍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지훈의 발걸음이 값비싼 대리석 바닥에 젖은 자국을 남기자 몇몇 손님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이 모든 시선과 분위기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걸어갔다. 룸 안에서는 최민석 상무가 와인잔을 흔들며 중요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퀀텀 리프의 자회사 중 하나를 책임지는 인물이었으며 지훈이 이번 자맹조사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초회 상무는 문이 열리고 비에 젖은 배달기사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경멸감은 아까의 지배인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었다. 이게 뭐야? 이런 행색을 한 사람을 여기까지 들여보내도 되는 건가? 최민석이 동석한 사람들에게 과시하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취한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이 담긴 가방을 테이블 옆에 놓았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하게 최민석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배달기사의 것이 아니었다. 최민석은 지훈의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감히 천한 배달부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사실에 불쾌감이 치밀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시간 개념이라는 게 있나? 이 음식 때문에 내 귀한 손님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회사의 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지훈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지금 반박할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임무는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 한구석에서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자신의 회사 직원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었다. 최민석의 모욕은 계속되었다. 당신 하루 종일 벌어봐야
내가 마시는 이 와인 한 잔 값이나 되겠어.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해 줄 생각도 있으니 한번 해보시지.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동석한 사람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방관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부당한 상황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룸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한 여직원이 들어왔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쟁반 위에 물수건을 받쳐 들고 있었다. 그녀는 방 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리고 최민석의 발 앞에 굴욕적으로 서 있는 비에 젖은 배달 기사를 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그녀는 서유하였다. 유아는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졌다. 그녀의 눈에 비친 최민석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 있는 배달기사는 폭우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수모를 겪고 있는 한 명의 노동자였다. 유아는 잠시 망설였다. 여기서 나서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잘 알고 있었다. 최민석은 이 레스토랑의 VVIP 고객이었고 지배인에게 찍히면 당장 해고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이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지훈의 앞으로 걸어가 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손님, 궂은 날씨에 배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그녀는 쟁반 위에 따뜻한 물수건을 그에게 건넸다. 이걸로 잠시 손이라도 닦으세요. 그녀의 행동은 최민석의 의도와는 정반대였다. 굴욕이 아닌 존중을 표하고 있었다. 지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에게 건네진 물수건과 유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떠한 가식이나 계산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연민과 인간에 대한 예의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의 차갑고 이성적인 세계에 예고 없이 날아든 따뜻한 불씨였다. 그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이상한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다. 최민석은 자신의 연극이 망쳐진 것에 분노했다. 감히 일개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다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뭔데 나서 당장 이 자에게서 떨어지지 못해. 그가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유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최민석을 향해 돌아섰고 조금 전보다 훨씬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무님, 이분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폭우 때문에 조금 늦으신 걸 이렇게까지 모욕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동석했던 손님들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갔다. 유아의 당당한 태도가 오히려 최민석을 우스꽝스러운 악당으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라고? 이 계집애가 정말 겁을 상실했구나. 너 이름이 뭐야? 당장 지배인 불러와. 최민석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기분에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반드시 저 배달부와 건방진 여직원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지우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자신 때문에 한 용감하고 선량한 여성이 공영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유하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그리고 최민석을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만하시죠. 사과는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유아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괜찮다는 의미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는 계산을 마치고 조용히 룸을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유아라는 이름 모를 여성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녀의 용기. 레스토랑을 나온 지우는 다시 스쿠터에 올랐다. 빗줄기는 아까보다 더욱 거세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비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피어오른 작은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스쿠터의 시동을 걸기 전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라시엘 레스토랑. 서유하, 그녀에 대해 알아봐. 모든 것을. 지시를 내린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냉철한 기업가 강지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남자. 한결의 미소였다. 같은 시각 룸 안에 남겨진 유한은 지배인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듣고 있었다. 최민석은 그녀를 당장 해고하라고 난리를 쳤다. 유한은 묵묵히 모든 비난을 감내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일자리를 잃게 될지라도 그녀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낡은 스쿠터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역시 자신처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터였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한 여성의 정보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유아, 26세.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사망. 보육권 출신. 김 비서가 보내온 보고서는 건조한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수입의 대부분은 자신이 자란 보육권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 보육권은 현재 재개발 문제와 누적된 빚 때문에 존폐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서유하라는 여성의 삶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송이 들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에게서 연민이 아닌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이해관계와 계산 속에서 살아왔다. 순수한 선의는 그에게 낯선 개념이었다. 하지만 어제 그는 그 순수한 선의가 가진 힘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것은 최민석의 오만한 권력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는 강인함이었다. 그는 서유아라는 여성이 더 알고 싶어졌다. 아니, 자신의 곁에 두고 싶다는 강렬한 소유욕이 그의 내면에서 꿈틀거렸다.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은 그녀가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군요. 지훈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손가락이 보육권의 주소를 가리켰다. 그는 이것이 그녀에게 다가갈 유일한 열쇠임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녀의 선량함을 이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절박함에 빠진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그는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유아는 예상대로 레스토랑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배인은 최민석의 분노를 그대로 전달하며 그녀에게 온갖 폭언을 쏟아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겨 나왔다. 후회는 없었지만 당장 다음 달 보육권 월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의 어깨는 평소보다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민들레 새싹집이라 불리는 작은 보육권이었다.
낡고 허름한 2층 주택이었지만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유아 언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와 와락 안겼다. 유아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다. 또 일 구하면 돼. 괜찮아. 그녀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원장 할머니에게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집주인이 찾아와 최후 통첩을 날렸다. 다음 주까지 밀린 월세와 빚을 갚지 않으면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집주인의 냉정한 말에 원장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유아는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밤늦게까지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VVIP 고객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나오던 그녀의 앞에 낯익은 스쿠터 한 대가 멈춰 섰다. 어제의 그 배달기사. 한결이었다. 그는 헬멧을 벗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제와는 달리 그의 옷은 깔끔했고 비에 젖지도 않았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 때문에 곤란해지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가 먼저 사과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깊은 눈빛은 왠지 모르게 그녀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인걸요. 유아가 힘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지금 누구와 대화할 기운도 없었다. 그녀가 자리를 피하려 할 때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다음 말은 유아의 모든 사고를 정지시킬 만큼 충격적이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유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네, 지금 뭐라고? 미쳤어요. 아니면 신종사기 수법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처음 보는 남자. 그것도 가난한 배달 기사가 다짜고짜 청혼이라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농담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진지했다.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그는 자신이 먼 친척에게서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지만 그 조건이 결혼이라는 거짓말을 꾸며냈다. 그는 유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하며 그 대가로 그녀의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유하는 기가 막혔다. 이 남자가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심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었다. 사람의 마음을. 신성한 결혼을 돈으로 사겠다는 건가요? 당신도 결국 최상무 같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군요.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뒤돌아섰다. 그녀의 자존심이 이런 굴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지훈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최민석과 같은 부류로 취급한 것은 그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결국 자신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현실의 무게는 때로 인간의 신념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법이니까. 보육원으로 돌아온 유아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쓸어보았다. 천사 같은 아이들의 얼굴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무력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이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잔인한 현실 앞에 그녀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차가운 퇴거 통지서였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시간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뇌리 속에서 그 남자의 황당한 제안이 다시 떠올랐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그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다. 유아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고뇌하며 밤을 지새웠다. 며칠간의 지옥 같은 고민 끝에 서유아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한결이 사는 허름한 옥탑방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어리둥절한 표정의 그가 나타났다. 유아는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다. 유아는 가방에서 꼼꼼하게 직접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꺼냈다. 그녀의 글씨는 그녀의 성격처럼 단정하고 강단이 있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명확했다. 첫째, 이 결혼은 민들레 새싹집의 부채 해결을 위한 것일 뿐. 어떠한 감정적, 육체적 교류도 없을 것. 둘째, 법적 혼인신고는 하되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을 것. 셋째,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아무 조건 없이 이혼 절차에 합의할 것. 마지막으로 이 계약의 내용은 두 사람 외에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 유지 조항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조항을 그가 받아들여야만 거래가 성립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저항처럼 보였다. 지우는 의외로 순순히 그녀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는 계약서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죠.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사무적이어서 유아를 오히려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부동산 계약이라도 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그녀는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다.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민들레 새싹집의 원장 할머니는 은행으로부터 모든 부채가 상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익명의 기부자가 재단을 통해 모든 빚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붙들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철없이 환호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아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약속대로 두 사람은 구청으로 향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직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앞날을 축복한다는 상투적인 인사를 건넸다. 그 말이 유아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 일부를 팔아버린 것 같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구청을 나왔을 때 지훈이 입을 열었다. 유산을 받으려면 변호사에게 신혼생활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잠시 동안이라도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민들레 새싹집에 비어있는 작은 창고방에 자신이 잠시 머무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의 진짜 목적은 그녀의 삶에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함이었다. 유아는 꺼림칙했지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지못해 승낙했다. 그렇게 지훈은 한결이라는 이름으로 민들레 새싹집에 입주했다. 그의 짐은 단출한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아이들은 낯선 아저씨의 등장에 호기심을 보이며 주위를 맴돌았다. 유아는 아이들에게 그를 잠시 함께 지낼 손님이라고 어색하게 소개했다. 그들의 기묘한 동거. 그리고 지훈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낮에는 여전히 배달기사로 일하며 최민석의 비리 증거를 수집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민들레 새싹집으로 돌아와 과묵한 세입자 역할을 했다. 그는 아이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몰라
처음에는 서먹하게 굴었지만 아이들의 순수함은 그의 두꺼운 벽을 서서히 허물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아이의 낡은 자전거 체인을 능숙하게 고쳐주었고, 또 다른 날에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의 깊고 차분한 목소리는 아이들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유아는 창문 너머로 그런 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곤 했다. 가난한 배달 기사라고만 생각했던 남자에게서 의외의 모습들이 자꾸만 발견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경계심과 의심은 조금씩 호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누구일까?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과 담을 쌓은 듯 살아가는 걸까? 그녀는 밤마다 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서의 조항처럼 차갑지만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사건이 터졌다. 가장 어린 민준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으며 경기를 일으킨 것이다. 유아는 아이의 모습에 겁을 먹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가 허둥대는 사이 지훈이 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민준이의 상태를 한번 보더니 놀랄 만큼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진정해요. 내가 병원으로 데려갈게요. 옷 챙겨요. 그는 망설임 없이 민준이를 안아들었다. 그의 행동은 위기에 익숙한 사람처럼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낡은 스쿠터 대신 어디선가 불러온 검은색 택시에 유아와 아이를 태웠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응급처치를 하며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그의 비범함은 계속되었다. 그는 의사에게 아이의 증상을 막힘없이 설명했고, 그의 태도에는 평범한 배달 기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유아는 그의 모든 행동을 의아하게 지켜보았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그의 진짜 모습은 그녀가 알던 한결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다행히 민준이는 응급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가 병실에서 새근새근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두 사람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고요한 복도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유아는 곁에 앉은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지우는 그녀의 감사 인사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작게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파장이 일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의지가 되고 감사를 받는다는 감각. 그것은 그가 돈과 권력으로 얻었던 그 어떤 성취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차가운 계약서는 잠시 그 무게를 잃고 있었다. 최민석 상무는 그날 레스토랑에서의 굴욕을 잠시도 잊지 못했다. 감히 천한 배달부와 하찮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체면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 그의 뒤틀린 자존심은 복수를 갈망했다. 그는 비서를 시켜 두 사람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권력과 돈을 이용하면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된 것은 서유하였다. 최민석은 강남 일대의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에 압력을 넣어 그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 결과 유한은 번번이 면접에서 낙방의 쓴맛을 봐야 했다. 실력이나 경력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채용이 거절되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들레 새싹집의 부채는 해결되었지만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상의 비용은 계속해서 필요했다. 유한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공형이 최민석의 비열한 복수 때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증거도 없고
맞서 싸울 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더 낮은 곳으로, 더 힘든 일자리를 찾아 발품을 팔아야만 했다. 최민석의 다음 목표는 당연히 한결, 즉 강지훈이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지훈이 일하는 배달 대행업체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열한 함정들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은 배달 요청을 받고 인적이 드문 폐공장으로 향하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험악한 인상의 괴한들이었다. 그들은 다짜고짜 지훈에게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지훈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맞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간결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괴한들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다. 그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마치 오랜 기간 훈련받은 전문가 같았다. 그는 쓰러진 괴한들을 뒤로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현장을 떠났다. 또 다른 날에는 운행을 시작하기 전 습관처럼 스쿠터를 점검하다가 브레이크선이 교묘하게 절단된 것을 발견했다. 만약 그대로 출발했더라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 아찔한 순간이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 의도가 담긴 공격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에 기록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유아의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갔다. 지훈이 밤늦게 입술이 터지거나 팔에 멍이 든 채로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약을 바르기 위해 가까이 다가설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유아가 참다 못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얽힌 게 있어서. 그는 자신의 정체는 물론 최민석의 위협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최민석은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초조함과 분노에 휩싸였다. 일가의 배달부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부하들의 무능함에 화가 치밀었다. 그리고 그 배달부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갔다. 평범한 배달부가 어떻게 자신의 위협을 그렇게 쉽게 피하고 심지어 방역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의심에 불을 지핀 것은 우연히 목격한 한 장면이었다. 그는 자신의 차를 타고 민들레 새싹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지훈과 유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지훈이 밤늦게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유아를 마중 나와 함께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최민석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저것들이 처음부터 한패였어. 그는 분노와 질투심에 휩싸였다. 자신을 모욕했던 두 남녀가 자신의 눈앞에서 행복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한결이라는 배달부가 단순히 운이 좋은 놈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배경을 파헤쳐서 둘 다 파멸시켜버리기로 결심했다. 최민석의 복수심은 이제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잘한 괴롭힘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훨씬 더 크고 확실한 사고를 계획했다. 그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지훈의 스쿠터 앞으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울리며 돌진했다. 명백히 그를 노린 공격이었다. 순간 지훈의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스쿠터 핸들을 꺾어 좁은 골목으로 몸을 날렸다. 스쿠터는 벽에 부딪히며 나뒹굴었고 그의 몸도 아스팔트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덤프트럭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부서진 스쿠터 옆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최민석이 선을 넘었다. 이제 더 이상 관찰자의 입장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가 자신뿐만 아니라 서유아와 민들레 새싹집 아이들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지훈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냉혹한 포식자의 본성이 깨어났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덤프트럭의 위협은 강지훈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장이었다. 최민석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날 이후 지훈의 행동은 훨씬 더 신중하고 은밀해졌다. 그는 더 이상 배달기사 한결의 역할에만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밤마다 민들레 새싹집을 몰래 빠져나와 김 비서가 마련한 비밀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퀀텀리프 코퍼레이션의 심장부와 연결된 숨겨진 지휘 통제실이었다. 지훈은 그곳에서 다시 회장 강지훈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민석의 비리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복잡한 자금 흐름과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가 포착되었다. 최민석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내세워 회사의 개발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주도하는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계획의 중심에 바로 민들레 새싹집이 포함된 지역에 재개발 프로젝트가 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비리를 넘어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범죄였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지훈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그는 중요한 정보원들을 만나기 위해 밤늦게까지 비밀스러운 장소를 오갔다. 그의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나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항상 긴장과 피로가 역력했다. 그는 유아와 마주칠 때마다 복잡한 심경을 감추기 위해 과묵해졌다. 유아는 그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다. 한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처럼 보였던 남자는 이제 다시 두꺼운 벽을 쌓고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가 아이들과 함께 웃는 시간은 눈에 띄게 줄었고 혼자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거나 밤늦게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 쌓여가던 작은 신뢰가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하의 마음속에서 잊고 있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가 말했던 유산 이야기는 정말 사실일까? 어쩌면 그는 위험한 일에 연루된 사람이 아닐까? 폭력배들과 얽혀 있거나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정적인 오해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밤, 유아는 잠을 자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이고 그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처리해.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 그 여자의 일거수일투족.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감시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유아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가 말하는 그 여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니. 대체 왜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단 말인가. 다음 날, 유아는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불안과 의심을 견딜 수 없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밤마다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고. 어젯밤 통화는 또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있는 이곳에 더 이상 정체불명의 사람을 둘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는 그녀의 추궁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다. 최민석의 감시망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그녀와 아이들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는 짓이었다. 그는 그녀의 신뢰와 그녀의 안전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해야만 했다. 지금은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어요. 미안해요. 그의 대답은 유아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제발 날 믿어줘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지키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없는 믿음의 요구는 거짓말쟁이의 변명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유아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작은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믿음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어요. 그때까지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계약은 끝이에요.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비밀과 불신으로 만들어진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르게 집 밖의 어둠 속에서 최민석의 위험한 눈이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유아가 제시한 일주일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초조했다. 최민석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는 거의 손에 들어왔지만 마지막 한 조각이 부족했다. 그는 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는 유아의 차가운 눈빛과 깊어지는 불신을 견뎌내야만 했다. 한편 최민석 역시 조급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계획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한결이라는 배달부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쥐를 잡기 위해 쥐가 가장 아끼는 독을 깨뜨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타겟은 민들레 새싹집, 바로 아이들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민들레 새싹집의 낡은 창고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적은 살인이 아니었다. 아이들과 유아를 위험에 빠뜨려 한결이 자신의 진짜 힘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미스터리한 배달부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반드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새벽, 민들레 새싹집의 뒤뜰 창고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마른 목재로 지어진 낡은 창고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불은 바람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아이들이 자고 있는 본체로 번져나갔다. 매캐한 영이 냄새와 타닥거리는 소리에 가장 먼저 잠에서 깬 것은 유아였다. 불이야 그녀의 비명소리에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원장 할머니와 유아는 정신없이 아이들을 깨워 밖으로 대피시켰다. 아이들은 울부짖었고 밤하늘은 시뻘건 불길로 물들었다. 모두가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생각한 순간 원장 할머니가 절규했다. 민준이가 아직 안에 있어. 막내 민준이가 자신의 방에서 깊이 잠들어 나오지 못한 것이었다. 그 순간 유아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망설임 없이 다시 불타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뜨거운 열기와 자욱한 연기가 그녀의 폐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오직 민준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간신히 민준이의 방을 찾아냈고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 했을 때 이미 퇴로는 불길에 막혀 있었다. 나무 기둥이 무너져 내리며 문을 막아버렸다. 유아는 민준이를 끌어안고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연기는 점점 더 짙어졌고 그녀의 의식은 서서히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이대로 아이와 함께 죽는 것인가 하는 공포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비밀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있던 지훈의 모니터에 긴급 경고 메시지가 번쩍였다. 민들레 새싹집에 설치해둔 감시 카메라가 화재를 감지한 것이었다. 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유아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옥도를 목격했다. 활활 타오르는 집, 절규하는 사람들, 그리고 원장 할머니로부터 유아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더 이상 위장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울렸다. 소방청장에게 직접 연락해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이쪽으로 보내 서울대병원 응급의료팀도 대기시켜. 지금 당장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잠시 후 밤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검은색 헬리콥터 한 대가 나타났다. 퀀텀 리프 코퍼레이션의 로고가 선명한 최첨단 구조 헬기였다.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최정예 민간 구조대원들이 순식간에 내려왔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갑작스러운 최첨단 장비와 인력의 등장에 어리둥절했다. 지훈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차에서 방화복을 꺼내 입고 직접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결이라는 유약한 가면은 불길 속에서 완전히 타서 사라졌다. 그는 연기로 가득 찬 집 안에서 마침내 유아와 민준이를 발견했다. 유아는 의식을 잃기 직전의 상태로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다. 지훈은 두 사람을 한 번에 안아들었다. 그의 등 뒤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직 두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불길을 뚫고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온 지훈은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팀이 즉시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때 김 비서를 포함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지훈에게 달려와 깍듯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걱정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유아의 귓가에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회장님.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초라한 배달기사가 아니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 하지만 위험 있는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남자.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헬리콥터. 자신을 둘러싼 최고급 의료진.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배달부 한결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퀀텀 리프의 총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 순간 유아가 느낀 감정은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배신감이었다. 서유아가 의식을 되찾은 곳은 병원 특실이었다. 은은한 간접 조명과 고급스러운 가구.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영은 이곳이 평범한 병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가벼운 연기 흡입 외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 아이들과 원장 할머니 역시
다른 병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조치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허름한 배달부가 아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 강지훈, 퀀텀 리프의 회장.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허름한 집 창고방에서 지내던 그 남자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 보였다. 그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위화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준비했던 모든 설명을 시작했다. 자신의 진짜 신분, 최민석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시작했던 위장 잠입, 그리고 민들레 새싹집을 위협하던 재개발 계획이 그 비리의 핵심이었다는 사실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결국 그녀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이성적인 설명은 유하의 얼어붙은 마음에 어떤 파장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의 말은 오직 변명으로만 들렸다. 그녀의 인생, 그녀의 가난, 그녀의 선해,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이 한순간에 그의 거대한 계획을 위한 배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래서 제가 불쌍해 보였나요? 아니면 회장님의 원대한 계획에 아주 쓸모있는 장기말이었나요? 유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날카롭게 들렸다. 그녀는 그의 모든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향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보호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초의 상무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에게 애초에 관심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위험을 몰고 온 장본인이라고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유아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지훈이 준비해둔 새 옷을 쳐다보지도 않고 불에 그을리고 연기 냄새가 밴 자신의 낡은 옷을 찾았다. 그녀는 그의 세계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다. 우리의 결혼 계약, 그 불쌍한 상속자 이야기도 모두 거짓이었군요. 사기로 시작된 계약은 무효예요. 모든 걸 끝내겠어요. 지훈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거대 기업을 인수하고 냉혹한 경쟁자들을 굴복시킬 수는 있었지만 상처 입은 한 여성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은 알지 못했다. 돈과 권력은 그녀가 쌓아 올린 불신의 벽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진심을 전하려 애썼다. 내 감정은 진심입니다. 유아 씨, 처음에는 계획의 일부였을지 몰라도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그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유아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어버렸다. 됐어요. 회장님의 동정이나 값싼 감정 노름은 사양하겠습니다. 진심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더럽히지 마세요. 유아는 단호했다. 그녀는 그의 어떠한 도움이나 지원도 거부했다.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막대한 재정적 지원, 그가 제시하는 모든 것을 그녀는 단칼에 잘라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국 유아는 병실 문을 열고 나섰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텅 빈 병실에 홀로 남겨진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부와 권력이 오늘따라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불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최민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 그에게는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싸움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서유하의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그녀의 마음을 되돌려 놓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결의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의 세계에서 나온 서유하는 아이들과 함께 임시보호시설에 머물렀다. 그곳은 낡고 비좁았지만 적어도 그의 돈으로 만들어진 위선적인 공간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연락과 지원을 차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그녀의 자존심은 그의 동정 어린 시선 아래에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을 구했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했고 밤에는 작은 사무실의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본 돈으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지우는 멀리서 그녀의 모든 고군분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여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와 아이들에게 닥칠지 모를 위협들을 조용히 제거하고 있었다. 운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연결했다. 유아가 청소 일을 하던 사무실은 최민석의 유령 회사 중 하나와 거래했던 작은 회계 법인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창고에 쌓인 오래된 서류들을 파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정리하던 그녀의 눈에 낯익은 단어가 들어왔다. 성지재개발지구 주민보상금 지급 내역.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서류 뭉치를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민들레 새싹집이 있던 동네 주민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헐값에 집과 가게를 넘기고 눈물 흘리며 떠나야 했던 이웃들의 얼굴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서류에 적힌 보상금 액수와 수상한 합의금 내역들은 그녀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민석이 저지른 착취와 협박의 증거이자 힘없는 사람들의 피눈물이 담긴 기록이었다. 그녀는 이 서류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정의감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이 증거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녀가 가장 증오하고 피하고 싶었던 남자 강지훈의 힘이 필요했다.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심과 사회 정의 사이에서 그녀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쫓겨난 이웃들의 얼굴과 불타버린 보금자리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떠올렸다. 결국 그녀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더 큰 대의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유아는 수소문 끝에 퀀텀 리프 코퍼레이션의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교환원은 웬 허름한 여성이 회장을 찾자 무시하려 했지만 지훈이 미리 내려둔 특별 지시 덕분에 전화는 기적적으로 연결되었다. 지훈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것을 멈추고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지훈의 비밀 사무실에서 다시 마주했다. 분위기는 냉랭하고 사무적이었다. 유하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중요한 정보를 손에 쥔 협력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회장님. 그녀는 의도적으로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그와 거리를 두었다. 지훈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최민석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다. 기업 비리를 넘어 협박과 사문서 위조 같은 명백한 형사 범죄의 증거였다. 그는 유하의 대담함과 의지에 새삼 감탄했다.
그는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이 서류가 가진 의미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며칠 뒤에 열릴 긴급 이사회에서 최민석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그를 파멸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보호해야 할 약자가 아닌 함께 싸울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는 그녀가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원했다. 유아는 잠시 고민한 뒤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조건을 분명히 했다. 이건 오직 최민석 상무에게 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모두 끝나고 나면 우린 다시는 볼 일 없는 남남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우는 그녀의 조건에 동의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씁쓸한 표정을 그녀는 보지 못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불편하고 위태로운 동맹을 맺었다. 개인적인 감정의 골은 깊었지만 공동의 적인 최민석을 무너뜨리기 위해 잠시 손을 잡기로 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퀀텀 리프 코퍼레이션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날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강지훈과 서유한은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지훈이 최민석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법적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 유아는 장부에 적힌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그녀는 그들의 억울한 사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다. 그녀의 진심은 굳게 닫혀있던 피해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녀에게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증언해 주었고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에도 동의했다. 이것은 차가운 데이터만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최민석의 범죄가 낳은 인간적인 비극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은 대한민국 경제의 정점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길고 육중한 회의 테이블은 그 자체로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최민석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는 오늘 이사회가 자신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칭찬하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회의는 평소처럼 의례적인 보고로 시작되었다. 최민석은 재개발 프로젝트의 성과를 과장하여 발표했고 조작된 수익률 그래프를 보여주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 그와 한패인 몇몇 이사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에게 아주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최민석의 발표가 끝나자 의장석에 앉아있던 강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최민석 상무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누락된 것 같군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회의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최민석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을 신호로 거대한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최민석이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자금을 빼돌렸는지 보여주는 흐름도를 시작으로 위조된 계약서와 이중 장부를 차례로 공개했다. 최민석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결정타는 유아가 확보한 피해자들의 영상 증언이었다. 평생을 일군 가게를 헐값에 넘겨야 했던 노인의 눈물, 집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가족의 절규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내부의 비리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조작된 영상입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음해하려는 모함입니다. 최민석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모든 것을 부정하며 발악했지만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와 결탁했던 이사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두꺼운 문이 열리고 서유아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도 식당 종업원도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증인이었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 앞에 서서 자신이 직접 발견한 비리 장부를 모두의 앞에 펼쳐 보였다. 이 장부에 적힌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듣고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목소리보다도 단단하고 힘이 있었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최민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유핵에 달려들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민석과 그의 범죄에 연루된 이사들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들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그렇게 길고 지독했던 악연의 끝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비어가는 회의실에서 강지훈과 서유아는 잠시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지훈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고 유아의 눈에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냈다는 안도감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개인적인 상처가 공존하고 있었다. 전투는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민석의 몰락 이후 퀀텀 리프 코퍼레이션은 거대한 폭풍을 맞았다. 연일 뉴스에서는 대한민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연루된 부패 스캔들을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강지훈의 리더십은 더욱 빛났다. 그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부 정리를 시작했다. 최민석의 잔당들을 모두 척결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는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개발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몇 배로 지급했다. 그의 진심 어린 행보는 무너졌던 대중의 신뢰를 서서히 회복시켰다. 그는 냉혹한 기업가였지만 동시에 책임질 줄 아는 리더였다. 그의 첫 번째 개인적인 행보는 민들레 새싹집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아이들을 위한 새롭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햇볕이 잘 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재단을 통해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서유아는 그것이 누구의 선물인지 모를 리 없었다. 유아와 아이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그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여전히 그와는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그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전문적인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지 않아도 되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결정을 묵묵히 지지하며 기다려주었다. 그는 외부의 적을 모두 처리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의 모습이나 배달부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로서 주말마다 아이들을 찾아왔다. 그는 비싼 장난감이나 선물을 사오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과 함께 흙투성이가 되어 축구를 하고 고장난 그네를 고쳐주었으며 밤에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특히 화재 현장에서 그가 구해냈던 민준이는
유독 그를 잘 따랐다.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속에서 자신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행복을 느꼈다. 유아는 그런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가면을 벗은 그의 진짜 모습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계산이나 계획이 없었다. 오직 아이들을 향한 순수한 애정과 그녀를 향한 조심스러운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봄날의 햇살 아래 눈 녹듯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지훈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논리적으로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후계자로만 살아왔던 자신의 외로운 삶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당신의 친절은 내 메마른 인생에 처음으로 내린 단비와 같았습니다. 그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나를 더 서투르고 비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 잘못을 정당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만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솔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고 소박하지만 우아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낯선 남자의 황당한 제안도 위선적인 계약도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치는 진심이었다. 나와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서유아 씨, 이번에는 계약이 아닌 나의 모든 진심으로. 유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함께 만들어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훈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아이들이 두 사람 주위로 달려와 함께 웃었다. 햇살 좋은 마당 위로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가 된 새로운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